자, 챕터 2에서는 이제 기계 학습에 필요한 그 수학을 다루게 되는데요. 수학이 담당을 하는 부분은 기계 학습에서 수학이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일단은 그 목적 함수 우리가 이거를 최소화 뭐 최적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 매개 변수를 찾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학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다 사람이 하는 거고요. 알고리즘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학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어라는 말로 그냥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뭐 멈춤 조건, 그러니까 계속 그 최소값을 쫓아다니는데 언제 멈춰야 되느냐, 그다음에 학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는 거를 배울 때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그리고 뭐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챕터 1에서 다뤘었죠. 그 regularizations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개 변수가 이제 0의 값을, 그러니까 너무 큰 매개 변수 값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계를 해서 이제 기계 학습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에 관련된 이제 세 가지 수학을 다룰 건데요. 먼저 선형대 수학,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적화 이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 베이즈 이론, 그 다음에 최대 우도 기법. 그래서 우도라고 하면은 likelihoo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선형대수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그 모아놓은 데이터를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벡터의 뭐 연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선형대수에서는 이제 벡터하고 행렬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움, 여기서 노움이라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벡터 두 개의 유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다음에 뭐 퍼셉트론 소개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하고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역행렬, 그리고 행렬을 몇 개의 행렬의 곱으로 우리가 분해를 하게 되는데, 마치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수를 이렇게 우리가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를 하죠. 그것처럼 비슷하게 행렬에서도 이제 몇 개의 어떤 간단한 행렬들의 곱으로 행렬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피처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꽃받침의 길이하고 너비,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하고 너비라는 네 개의 어떤 피처를 우리가 잡아줬었는데, 그것들이 각각 이렇게 뭐 숫자 4개가 써 있다면은 이러한 그 피처 벡터를 다음과 같은 이 컬럼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열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세로로 쓰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측정한 그 꽃이 뭐 4개다 그러면은 측정을 4번 한 거니까 이렇게 x1, x2, x3, x4, 여기는 뭐 150개까지 있네요. 그래서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참자를 써가지고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벡터를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샘플을 이거 여기선 또 가로로 적긴 했는데, 뭐 책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가로로 묶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데이터고요. 이건 세 번째 어떤 꽃의 데이터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렇게 지금 150 by 4죠. 그래서 사이즈가 150 by 4. 그래서 행의 개수가 150개, 열의 개수가 4인 그러한 행렬로 우리가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렬 연산 중에 중요한 게 이 전치라는 거죠. 그래서 A transpose라고 읽고요. 가로 세로 거꾸로 쓴 겁니다. 예를 들면 34105이면은 이렇게 34105를 이렇게 세로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가로 세로를 거꾸로 쓰는 것을 우리가 transpos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전에 그 아이리스의 설계 행렬, 그 데이터 행렬이죠. 그 데이터 행렬을 우리가 적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행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수식을 쓴 예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다항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행렬을 이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 중에 이제 특별한 모양이 있어서 이름이 붙은 경우가 있는데, 정사각형 행렬은 말 그대로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똑같은 거고요. 대각 행렬은 이 대각선에만 그 0이 아닌 원소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행렬이고,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그래서 가운데 그 대각선엔 전부 1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0인. 그래서 단위 행렬의 그 성질은 뭐예요? 어떤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마찬가지로 어디서 곱하든 간에 단위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칭 행렬은 뭐냐면 이 다이아고널, 즉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게 같죠, 그렇죠? 그리고 11, 11 이렇게 같고, 그다음에 5, 5 이렇게 같고, 그래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될 때 우리가 이 행렬을 대칭 행렬이라고 하고요. 대칭 행렬에 예를 들어서 뭐 이 행렬을 우리가 B다라고 하면은 이 특징은 B하고 B 트랜스포즈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했을 때, 즉 전치했을 때 원래 매트릭스하고 똑같은 그런 행렬을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행렬 간의 곱셈을 하는 방법인데요. 뭐 이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행렬 A하고 B라는 행렬의 곱을 할 때 이 C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원소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더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보면은 이러한 A라는 행렬이 있고 이 B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두 개를 곱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사이즈 보면은 A가 지금 2x3죠, 그렇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x3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얘가 얘랑 얘랑 같아가지고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즉 곱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곱한 행렬의 사이즈는 2x3가 되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14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3, 4, 1하고 2, 1, 4하고 내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4 해가지고 이 14가 나온 거고요. 또 다른 예제를 한다면 이 5는 어디서 나왔는지 보면은 3, 4, 1이라는 행하고 0, 0, 5를 곱한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5 해서 5가 나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행렬 곱하기는 다 할 줄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 곱하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다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여기 결합 법칙은 전부 성립합니다.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하는데 뭐 이렇게 dot product로 쓸 수도 있고 A transpose B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곱해서 더한 거죠. 그래서 내적은 지금 37.49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x1에다가 dot product하고 x2 한 게, 이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5.1 곱하기 4.9 더하기 3.5 곱하기 3.0 더하기 1.4 곱하기 1.4 더하기 0.2 곱하기 0.2, 이걸 다 계산하면은 37.49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여기 계산한 거, 이것을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합니다. 자, 텐서는 뭐냐면은 행렬을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3차원 이상의 구조를 가진 숫자 배열이 다 써 있는데, 사실은 그 행렬을 그냥 2차원 텐서라고 우리가 불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이렇게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을 3개를 지금 쌓아 놓은 거죠. 그래서 약간 직육면체에 이렇게 숫자 배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뭐 사진이라고 하나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사진에는 RGB 컬러 해가지고 3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픽셀이 있다고 하더라도
RGB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컬러로 된 사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진을 우리가 3차원 텐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벡터의 P차 놈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놈은 이렇게 놈이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1차 놈하고 2차 놈인데, 그래서 2차 놈 뭐 예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3-4 1이면은 2차 놈은 뭐냐면은 여기 2분의 1 쓰니까 루트 씌우고요. 여기서 여기 루트 씌우는 거죠. 루트 씌우고 제곱 더해가지고 구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벡터의 2차 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전부 다 2차 놈이에요. 그냥 그래서 벡터의 놈 그냥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의 놈이잖아요, 그죠? 벡터의 크기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2차 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놈이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고 y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거리를 잴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보통 이 두 개의 벡터의 차이의 놈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차이의 놈이라는 건 뺀 다음에, 각각을 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놈을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제 놈을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거리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차 놈, P차 놈은 일반적으로 이 2 대신에 P라는 숫자를 적으면 되는 것이고, 이 최대 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P라는 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다음과 같은 인피니티 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에서도 놈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개가 있는데, 이 책에서 소개는 프로베니우스 놈만 했는데, 프로베니우스 놈은 그냥 2차 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원소를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64라는 행렬이 있을 때 그것의 프로베니우스 놈은, 프로베니우스라서 이제 F를 썼는데 이게 F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프로베니우스. 자, 어쨌든 그래서 프로베니우스 놈은 모든 원소의 제곱을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그것을 우리가 어떤 행렬의 프로베니우스 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차원 벡터는 지금 이 그림에 지금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원 벡터는 이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벡터니까 여기 예제를 보시면 되고, 4차원 벡터는 사실 그릴 수가 없죠. 이건 그냥 억지로 그려놓은 것 뿐이고, 사실은 4차원 벡터를 뭐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려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사도하고 이제 거리 이런 것들을 재게 되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는 얼마나 가깝냐라고 할 때 우리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거의 원리를 보면은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내적이 이거를 내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이게 이상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게 A의 놈 곱하기 B의 놈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 세타는 이 벡터 A하고 벡터 B가 이루는 각도예요. 네, 이 각도가 세타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차피 얘는 그냥 A의 크기니까 A 벡터의 길이고, 요거는 B 벡터의 길이잖아요. A 벡터의 길이, B 벡터의 길이니까 결국은 이건 코사인 함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타가 0도일 때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가장 커지죠. 그래서 비슷한 방향을 가리킬 때 이 내적 값이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방향이 얼마나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체크를 할 때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문서의 어떤 유사성을 판별을 할 때 이 코사인 유사도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이라는 이 수식이 좀 뭐 되게 간단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이펙트는 없애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노무를 이렇게 나눠져 버려 가지고 이것의 그 효과, 즉 길이가 뭐 하나는 너무 길고 뭐 어떤 벡터는 너무 짧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를 아예 그냥 상쇄시키려고 없애버리면은 그 두 개의 벡터 A하고 B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 그것을 코사인 유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앞부분에서는 이제 내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은 어떤 D-디멘셔널 벡터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각각 W1, W2, Wi를 쭉 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threshold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threshold t보다 크면은 1을 내어주고 그거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을 내어주는 이거를 우리가 그 활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뭐 이게 1 또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 또는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W하고 X를 먼저 내적을 취해주고 내적을 구한다.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취한 다음에 이 타우라는 어떤 함수로 그 활성 함수가 아웃풋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타우라는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적을 한 결과값이 t보다 크면은 1을 내어주고 t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을 내어주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단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꼭 계단함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뭔가 좀 비선형인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공간 분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그 파란 선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이 파란 선의 오른쪽에 있는 벡터가 나온다면은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파란 선의 왼쪽 부분에 어떤 이 내적을 한 결과 벡터가 나오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파란 선이 일종의 그 스레시홀드가 되는 거죠. 어떤 문턱이 돼서 그거를 오른쪽으로 넘어서는 쪽에서는 플러스 1을 내어주고 만약에 값이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벡터 쪽이면은 뭐 마이너스 1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적을 하고 나면 숫자니까 제가 좀 정확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지금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x1, x2라는 지금 예제상으로 2차원이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2차원이니까 평면 안에 어떤 점이잖아요. 그래서 x1, x2가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퍼셉트론을 지나고 나서는 아웃풋이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1, x2라는 점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은 지금 이 파란 선의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력값이 마이너스 1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가정을 하기를 W 벡터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W 벡터의 방향을 이쪽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랑 유사한 그 벡터 방향을 가진 이 빨간 점 이거는 이제 유사한 그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내적을 하면은 이제 양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이 초록점 같은 경우는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W 벡터하고 내적을 하면은 음수가 나오겠죠. 왜냐면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내적을 하게 되면은 같은 방향이면 양수가 나오고 왜 그런지는 알겠죠. 아까 우리 수식 적었지만 이 W 벡터하고 X 벡터하고 내적을 하면은 뭐가 돼요? 이 W의 길이 그 다음에 X 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세타는 이 W라는 벡터와 X라는 백터의 사이의 각도인데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코사인 세타가 있고 여기 세타가 있으면 90도일 때 0이 되고 0일 때는 1이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 90도일 때는 다시 또 0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 즉 이 두 개의 벡터가 예각을 이룰 때 양수가 되고요. 이 세타가 예각을 이루지 않고 둔각이 되면 즉 90도보다 더 큰 각이 되면은
그때는 사실 반대 방향을 가리키죠. 예, 그때는 이 코사인의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놈은 다 양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건 다 양수죠. 길이니까. 예, 이건 다 양수고. 그래서 이 내적의 사실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은 누구냐면은 이 코사인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면 내적 값이 0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으면 이 내적 값도 0보다 작은 것이죠. 자, 지금의 예제는 3개의 인풋을 갖고 있는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하는 거, 이 퍼셉트론이 이제 어떤 계산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먼저 계산하는 건 요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x1 더하기 0.7 곱하기 x2 더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x3 이걸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값이 1.0보다 큰지 작은지, 이게 t가 지금 1이니까 그죠? 여기서 t가 1이죠. 이거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1.0보다 크면은 그 아웃풋을 얼마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5라는 게 이게 아웃풋이거든요. 사실 뭐 아웃풋을 이렇게 5라고 쓰는 건 0이랑 헷갈려가지고 좋진 않은데 이 책에서는 계속 아웃풋이라고 해가지고 5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또는 마이너스 1을 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아웃풋을 1로 내주고요. 여기 아웃풋을 여기 아웃풋이라고 쓸까? 아웃풋 여기서 아웃풋을 이제 마이너스 1을 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퍼셉트론이 동작을 하는데 이 앞부분에서 하는 거는 이제 내적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 여기 보면은 곱해가지고 더하죠. 그죠? 1.2 x1 이거 곱했고 0.7 곱하기 x2 곱했고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 그게 이제 내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직선이 있는데 이제 이 파란 직선이 지금 그렇죠? 파란 직선 요게 지금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그 W 벡터죠. 여기 1.2, 0.7, 1.0 요게 이제 웨이트 벡터인데 또는 뭐 개수 벡터인데 웨이트 벡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웨이트 벡터인데 그것의 방향이 이쪽 방향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x 벡터가 지금 x 벡터가 있잖아요. x 벡터가 뭐예요? x 벡터가 여기가 지금 x1, x2, x3 이렇게 되는데 이건 공간상의 한 점이죠. 그래서 공간상의 한 점인데 어쩌다는 거냐면은 이 그 웨이트 벡터와 수직인 요렇게 평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린 이 초록색 평면이 있는데 이 초록색 평면의 위쪽 그러니까 이 w 벡터 방향의 위쪽 그 인풋 벡터 여기 인풋 벡터가 이거니까 인풋 벡터죠. 인풋 벡터 x가 있는데 이 초록색 이 어떤 스레시홀드 요 평면 위쪽으로 있는 인풋 벡터는 결국은 이 퍼셉트론 아웃풋으로 마이너스 1을 줄 것이고 1을 줄 것이고 이 초록색 이 평면 아래쪽에 있는 인풋 벡터는 결국은 이 퍼셉트론을 지나면 마이너스 1을 줄 거다. 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초록색 평면을 우리가 decision plane이라고 한다. 그래서 decision plane의 이쪽은 뭐 1이 나오고 decision plane의 뭐 반대쪽 방향에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ecision plane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hyperplan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차원 이상에서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는 평면을 그릴 수가 없죠. 4차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가상으로 어쨌든 뭐 이런 뜻으로 hyperplane이라고 그러니까 plane은 plane인데 잘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것을 hyperplan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퍼셉트론을 여러 개 그러니까 마치 붙인 것처럼 이거는 뭐 퍼셉트론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면은 출력이 하나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출력이 여러 개인 퍼셉트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제 이렇게 그림 이렇게 이것처럼 생겼고요. 그래서 출력이 이제 어떤 아웃풋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C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 벡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아웃풋을 지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아웃풋 1에 대해서
이제 W11하고 W12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고요. W1D라는 거는 이제 요것들의 가중치인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O1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활성함수를 쓰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x1 곱하기 w의 11 그다음에 x2 곱하기 w의 12를 쭉 해서 x의 d 곱하기 w의 1d 이제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제 비슷하게 뭐 또 output 2 요거는 이제 그 활성 함수 타우 여기는 지금 타우를 뭐 똑같은 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타우2라고 적어도 되고 타우1하고 타우2가 이제 똑같은 활성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x1 곱하기 w의 21 더하기 x2 곱하기 w의 22 이렇게 쭉 해서 xd는 이제 w의 2d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거 내적이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거 보면은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내적을 이용해서 적으면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적은 이 초록색 이거는 사실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적을 이용해서 쓰면 이제 저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렬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간결하게 쓰면은 아예 이 행렬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벡터가 이제 어떤 C개의 어떤 부류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인풋 벡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벡터 들어오는데 이게 이 W1이라는 벡터랑 얼마나 유사하냐 그거를 측정하는 게 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들어온 인풋 벡터가 W2 벡터랑 얼마나 비슷하느냐 그걸 계산하는 게 이 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적이라는 거는 이제 similarity 즉 유사도를 체크하게 되는 거죠. 기억을 해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방향이 얼마나 똑같으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일정할 때 그래서 여기서 뭐 A하고 내적을 이렇게 하면은 AB 벡터 내적을 하면은 노음 2개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게 어떤 뭐 고정된 넘버고 이게 뭐 항수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내적 값은 사실 이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즉 세타가 0도에 가까울수록 즉 방향이 똑같을수록 이 그러니까 AB 벡터의 방향이 똑같을수록 값이 커지죠. 그렇죠? 코사인의 특성상. 그래서 결국은 내적이라는 것은 similarity 즉 유사도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뭐 C개의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결국은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분류라는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이제 시키는 거죠. 현장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래서 학습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수식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레이블링을 다 해놓은 거, 그게 지금 요 아웃풋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데이터에 이제 그 레이블을 다 우리가 붙였으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 학습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풋에 대해서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도록 W를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거라고 했었죠. 그거에 다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라는 작업에 우리가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은 이미 W는 학습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것은 주어진 것이고 새로운 이거 X는 지금 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new 패턴이죠, 그죠? new 인풋이 들어가는 겁니다. new 인풋이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을 잘 내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X 벡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그 레이블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W를 학습시키고 결국은 현장에 투입을 했을 때는 아웃풋을 구해내는 그 일에 이제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딥러닝이라는 것도 이 퍼셉트론을 시리얼하게 그리고 또 병렬적으로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퍼셉트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벡터를 이란 말을 많이 써놓고서 다시 또 벡터의 정의하고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공간상의 한 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게 벡터죠. 그러니까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어떤 거.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따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벡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벡터를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어떤 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개 적혀 있는 것을 벡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형 결합, 요거를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A하고 B라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C라는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라는 벡터를 알파 1개 가져왔고 B라는 벡터를 알파 2개 가져와서 그것들을 결합해서 C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건 벡터 스페이스는 사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많이 다룰 게 아니고, 우리가 다룰 벡터 스페이스는 그냥 이 평면 R2, 그다음에 공간 R3, 그다음에 숫자가 4개 있으면 R4, 이거는 이제 R4에 속하는 거죠. 요거는 R4에 속하는 거고, R4, R5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즉 벡터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벡터에서의 연산은 이제 스칼라 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배 늘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벡터의 덧셈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저 벡터라고 해서 베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R2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 기저 벡터를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모든 벡터를 이 기저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2 같은 경우에는 기저 벡터가 뭐냐 그러면 1, 0, 0, 1 이런 게 이제 기저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잡아 놓으면은 이거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모든 벡터를. 그다음에 정규 직교 기저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직교한다라는 거는 지금 1, 0, 0, 1도 직교하죠. 그죠?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직교한다라는 것이고 수직이니까. 그다음에 정규라는 거는 이제 길이가 1인 겁니다. 근데 1, 0, 0, 1은 전부 다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제가 써드린 이 1, 0, 0, 1은 정규 직교 기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오토노멀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역행렬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역수가 있는 것처럼 행렬의 곱하기를 이제 반대로 돌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A 인버스에다가 A를 곱하면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I라는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사실 행렬 곱하기에서 1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A 곱하기 I는 이제 A가 되니까 그래서 역행렬은 곱하면은 이제 I라는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2x2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려면은 일단은 그 A라는 매트릭스가 정사각형 행렬일 때만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행렬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것의 역행렬은 이렇게 되는데 2x2에 대해서는 역행렬의 공식이 잘 알려져 있죠. A, B, C, D에 이것의 역행렬은 뭐가 되냐면 AD-BC분의 1 이렇게 하고 AD는 놔두고 여기다가 가만 있어봐. 이게 여기는 자료가 바뀌는 건가요? DA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들은 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얘기는 이제 다 동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하나 되고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A가 그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행렬일 때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역행렬이 당연히 존재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그래서 A가 역행렬을 가진다, 즉 특이행렬이 아니다. 이게 특이행렬이라는 건 이제 싱귤러 매트릭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싱귤러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x2 같은 경우는 뭐 AD-BC가 이렇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최대 랭크를 가진다 라고 했는데, 이게 개수라는 말을 썼는데 이 개수라는 말은 뭐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랭크라는 말을 번역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행이 선형 독립이고 또 모든 열도 선형 독립이다. 그러니까 모든 열이 선형 독립이면 이제 역행열을 갖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식, 아까 얘기했던 그 디터미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 AD-BC가 바로 그 2x2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죠. 행렬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A는 양의 정부호 대칭 행렬이다. 뭐 맞는 얘기긴 한데, 대칭 행렬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그렇죠? 트랜스포즈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데, 원래 A 트랜스포즈 A는 무조건 그 대칭 행렬이에요. 보시면은 A 트랜스포즈 A에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게 A 트랜스포즈 A가 그냥 바로 된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A는 무조건 대칭 행렬이고, 대신에 어쨌든 양의 정보 행렬일 때 바로 그 A가 이제 역행렬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고유값은 이제 0이 되는 거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 A의 그 디터미넌트가 고유값 우리 안 배웠습니다만 아이겐 밸류들의 곱이 됩니다. 고유값이 이제 아이겐 밸류인데 이 아이겐 밸류들을 전부 곱하면은 이제 그 디터미넌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되려면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선형대수야학에서 다 배우는 건데 뭐 이 코스에서 이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선형대수학에서 이제 뭐 거의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선형대 수학을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x2 매트릭스의 경우에 이제 행렬식,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이제 AD-BC가 된다. 이런 건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3x3에서도 어쨌든 포뮬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4x4도 뭐 포뮬라를 만드는 거는, 즉 공식을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를 보면은 이 차원에서는 이제 두 개의 행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그 이 행렬식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값은 넓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AB 벡터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고, 그다음에 CD 벡터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여기 CD 벡터. 그래서 이게 각도가 이게 그 180도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오른손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B1 벡터에서 B2 방향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B2 벡터가 180도 안에 들어오면은 양수가 되고 디터미넌트가, 그렇지 않으면은, 즉 180도 안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B2 벡터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B2 벡터면은 그러니까 행렬식 값이, 디터미넌트 값이 음수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행렬식 값의 절대값이 이제 형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행 두 개로 만든. 근데 사실은 12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A의 디터미넌트하고 그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으로 벡터를 만드나 뭐 열로 만드나 어차피 똑같아지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차원에서는 이제 세 개의 행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각기둥의 부피다. 이건 맞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의 그 절대값이 이제 부피가 되는 거고, 부피라는 거는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디터미넌트는 음수가 계산하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오른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B1에서 B2로 이렇게 그 오른손으로 돌리고,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B3 방향하고 좀 비슷하면, 그렇죠? 각도상으로 비슷하면 양수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뭐 하여간 그 좀 약간 이 책에서는 그냥 대충 적었는데, 아무래도 선형대수학 책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행렬식의 절대값을 취해서 양수를 만들면 그게 평행사변형이 되고 3차일 때는 평행사각기둥의 부피가 된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sitive definite matrix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호, 뭐 양의 정부호 행렬,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positive definite matrix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positive definite를 얘기를 하려면 무조건 symmetric일 때만 얘기를 해요. symmetric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칭 행렬에 대해서만 이 positive definite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positive definite라고 하면은 symmetric이란 말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모든 벡터, 그러니까 제로 벡터가 아닌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그러한 행렬을 positive definite matri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제로 벡터가 아닌 경우에 x1, x2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의 정부호 행렬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음의 정부호 행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작은 되겠고, 여기 뭐 준 정보라고 해가지고 semi definite이 있습니다. positive semi definite matrix면은 이렇게 등호가 달라붙어요. 그다음에 음의 준 정보 행렬은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달라붙는다. semi definite의 경우에는 등호가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수에서 뭐 분해, 인수분해 같은 거 했었잖아요. 소인수분해라고 해가지고 뭐 3717은 뭐 3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59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프라임 넘버로 그러니까 이제 분해를 이렇게 한 건데, 팩터라이즈를 한 건데, 이거랑 비슷하게 행렬도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해를 하려면 이제 그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렬의,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게 아이겐이에요. 젠이 아니고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는 게 있는데, 선형대 수학에서 반드시 이제 배우는 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쨌든 선형대 수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A의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는 여기서 V고요. 그다음에 아이겐 밸류가 람다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여기 11이라는 그 벡터를 집어넣으면 3배의 11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길이만 3배가 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행렬에다가 11이라는 그 벡터를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출력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1이고 그때 아이겐 밸류는 이제 아이겐 벡터는 1-1이 되죠. 그래서 3에 대해서는 아이겐 벡터 1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 1에 대해서는 아이겐 벡터 1-1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길고 이런 것도 다 선형대 수학에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도대체 뭐냐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행렬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 A라는 행렬, 그래서 2, 1, 1, 2라는 행렬이 지금 있죠. 있는데 이것에다가 이제 그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넣었더니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3이 나왔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3배로 커지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이라는 벡터는 아이겐 벡터가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얘는 어때요? 10을 넣었더니 뭐 20이나 뭐 30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21 이렇게 됐죠.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10은 아이겐 벡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넣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죠. 그거를 딱 보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1, 1 이것도 아이겐 벡터겠다. 그다음에 그때 아이겐 밸류는 물론 이제 1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3배로 커졌으니까 그 아이겐 밸류가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혀 커지지 않았으니까 람다 2가 1이 되겠죠. 아이겐 밸류가 1이 되는데 어찌됐건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0하고 -1을 곱해 봤더니 뭐 0하고 -3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왔죠. 그렇죠? 스칼라 배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0, -1 그 벡터는 이제 아이겐 벡터가 안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해봐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평면에 이렇게 이제 평면에 여기 원이 이렇게 단위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길이가 1인, 그렇죠? 반지름이 1인. 그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벡터를 이제 그 행렬의 인풋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지금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A라는 행렬이 지금 2, 1, 1, 2인데 여기다가 이제 X라는 자, 여기 X라는 행렬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X라는 행렬이 이제 그러니까 벡터가 튀어나올 텐데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그죠? 이 친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풋의 벡터는 이제 이 인풋 벡터는 지금 여기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 벡터던 뭐 이 벡터던 뭐 이 벡터던 뭐 이런 걸 잡았는데 결국 나중에 그게 어떻게 매핑 되는지 즉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 봤더니 그게 이런 어떤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요거는 이쪽으로 가고 뭐 이거는 뭐 이쪽으로 가더라 해가지고 요런 게 어쨌든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게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뭐 하는지 대충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에 있는 벡터들을 이 타원에 있는 벡터의 하나로 보내기는 하는데 특히 이 11 방향, 그죠? 45도 방향에 있는 것들은 3배로 늘려가지고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보면 3배니까요. 그죠? 그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A라는 행렬이 무엇을 하는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분해 중에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 또는 그냥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value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라는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Q 곱하기 람다 곱하기 Q의 인버스 이렇게 세 개의 행렬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이 중간에 있는 람다라는 매트릭스인데 얘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람다 1, 람다 2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각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라는 건데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 즉 고유값 분해라고 부르는 얘는 정사각형 행렬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그 A가 n by n 매트릭스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루는 행렬이 정사각형 행렬이 아닐 때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없다 또는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n by m 행렬의 경우 즉 정사각형 행렬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행렬을 분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 시그마에 들어가 있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A의 singular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고요. 이 일반적으로 singular value는 아이겐 밸류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A라는 정사각형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singular value가 아이겐 밸류하고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singular value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A transpose A나 AA transpose를 구해 가지고 이제 그곳의 아이겐 밸류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singular value는 항상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singular value는 항상 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거를 손으로 뭐 구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SVD라고
명령을 치면, 그러니까 매트랩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svd라는 명령을 내리면 바로 구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이렇게 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 트랜스포즈로 그 소프트웨어들이 알아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특징은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컬럼 벡터들이 다 이제 오소노말하다는 건데요. 오소노말, 오소노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건데, 오소고날이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노멀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노멀이라는 말은 이 그 벡터들의 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놈이 1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오소고날이라는 말은 얘네 둘을 내적을 했을 때 이제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면 수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오소고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그런 행렬들로 이렇게, 물론 이제 중간의 행렬은 그게 아니죠. 싱귤러 밸류를 대각선에 집어넣은 행렬인데, 어쨌든 그렇게 세 개의 행렬로 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임의의 행렬을, 그것을 우리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해서 줄여서 SV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파트 보겠습니다. 일단 선형대 수학 파트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베이스 정리라든가 최대 우도, 우도는 이제 likelihood를 번역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likelihood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유용한 확률 분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나왔는데요. 뭐 도개걸륜모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확률 변수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probabilistic event에서, 그러니까 확률적인 사건에서 이게 숫자로 매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개걸륜모라고 하면은 사실 확률 변수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그냥 이걸 뭐 1, 2, 3, 4, 5라고 이렇게 매핑을 한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은 뭐 한 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적인 뭐 변수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고, 뭐로 매핑하냐면은 사건을, 그러니까 확률적인 사건을 숫자로 매핑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도개걸림모를 그냥 1, 2, 3, 4, 5라고 보시고, 확률 분포를 보면은 뭐 도가 나올 확률, 개가 나올 확률 이런 건 뭐 쭉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뭐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나오기가 힘들고, 물론 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잘 맞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원래 유순 뒤집힌 쪽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깎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는 그 26분의 1보다 훨씬 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6번 정도에 한 번 정도 나온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깎여져 있기 때문에 모는 정말 잘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 계산은 반반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그냥 조금 안 맞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확률 질량 함수, 즉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일 경우에,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정규 분포 같은 거죠.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로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로는 이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확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값이 확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면적이 확률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면적이 확률이 되니까 이 정규 분포의 경우에 어때요? 밑에 이 면적을 전부 다 합치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규 분포를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 다루니까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확률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확률 변수 4개를 그냥 한꺼번에 붙인 거예요. 몇 개든 간에. 그래서 확률 변수를 몇 개 붙여 놓으면 이렇게 쭉 배열로 붙여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확률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꽃받침 길이랑 너비랑 뭐 꽃잎 길이랑 꽃잎 너비랑 이런 거를 그
데이터로 모은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것도 일종의 그 IRS 데이터에서 확률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그 내가 보는 꽃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질 테니까 그것을 확률 벡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맨날 보던 거죠. 그래서 병을 하나 고르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을 하나 뽑는. 근데 여기서 그냥 바구니를 하나 또 이렇게 놔뒀는데 이건 뭐냐면 이 주머니에서 먼저 이 번호를 뽑아요. 번호를 뽑은 다음에 그 번호에 따라서 해당 병을 뽑고 그 병에서 또 공을 뽑는 뭐 그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거 먼저 번호를 뽑고요. 세 개 중에 그렇죠? 세 개 중에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뽑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의 색깔을 X, 그 다음에 이 번호는 Y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공 색깔 보면서 이제 병이 몇 번이냐 뭐 이거 맞추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곱 규칙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별거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1번 병을 뽑고 거기서 이제 하얀 공을 뽑을 확률은 1번 공을 뽑을 확률 곱하기 1번 공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1번 병을 뽑았을 때 하얀 공을 뽑을 확률이다. 뭐 그거죠. 그래서 곱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joint probability죠. 그러니까 x하고 y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먼저 y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y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x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 두 개를 곱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거를 뭐 x 먼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예요? 일단 x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x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y가 일어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얘가 이제 이게 그 컨디셔널 확률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래서 뒤에 이제 x가 일어난 상태에서 y가 일어날 확률. 자, 그 다음에 하얀 공이 뽑힐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배반 사건인 뭐냐면 1을 뽑아서 하양이 나오거나 요거는 2를 뽑았는데 2번 병을 뽑았는데 하양이 나오거나 요거는 3번 병을 뽑았을 때 하양이 나올 확률이죠. 그래서 그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합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X라는 이벤트, 즉 여기서는 이제 하얀 공이 나올 건데 그거는 결국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확률을 합칠 때는 오버랩이 되지 않게 되게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는 오버랩이 안 되죠. 즉 배반 사건이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1번 병을 뽑는 거랑 2번 병을 뽑는 거랑 3번 병을 뽑는 거는 사실 오버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병을 동시에 뽑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덧셈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 공을 뽑을 확률 이거 구하는 거 아마 고등학교 때 확률 배울 때 아마 지겹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라고 보이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에서도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수능에서 이 문제는 그냥 필수 문제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즉 x하고 y라는 사건이 이제 둘 다 일어날 확률은 y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y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x가 일어날 확률 두 개 곱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x하고 y가 둘 다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x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x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y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좀 돌려보면은 바로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얀 공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어느 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병인지 이제 추정하는 거. 그렇죠? 하얀 공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느 병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병에서 나왔는지 추정해라. 그 문제를 이제 많이 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rgument maximization 이건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maximum 뭐 이렇게 하고 maximum에 p에 y에 x에 여기서 y.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y를 계속 바꿔가면서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바꾸면 안 돼요. x는 주어진 거예요. x는 주어졌고 x가 지금 뭐냐면 하얀 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지금 여기가 하얀 공이 나온 거예요. 고정된 거고
그러면은 y를 계속 바꾸면은 결국 뭘 바꾸는 거예요? y가 지금 1번 병이 있었고 2번 병이 있었고 3번 병이 있었죠. 이거를 다 바꿔봐가지고 이게 하얀공, 그렇죠? 하얀공. 그래서 이게 어느 병에서 왔는지를 찾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 수식으로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확률 중에 가장 큰 그 최대값만 뽑잖아요. 최대값을 뽑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도대체 병이 몇 번 병이냐, 그게 관심 있을 땐 뭘 쓰라 그랬어요? 여기 아규먼트를 쓰라 그랬죠. 이거 ARG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1, 2, 3번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y 해트에다가 모자 쓴 거니까 y 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다 저장해라. 그러면 y 해트는 지금 답이 얼마겠어요? 뭐 1이던, 2던, 3이던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실험을 한 게 지금 병 3개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베이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요 수식을 이제 우리가 바꿔서 적어줄 수가 있겠죠. x, y가 좀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베이스 정리 한번 쓰면은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 argument maximization 여기서 y를 계속 바꾸는데 이 분모는 y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y. 그래서 위에 거 분자만 사실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예제에선 다 계산을 했는데 하얀 공을 지금 받은 상태죠. 하얀 공을 받은 상태인데 그게 1번 병에서 왔을 확률, 그게 2번 병에서 왔을 확률, 3번 병에서 왔을 확률을 다 계산해 봤더니 어느 게 제일 크냐면은 이게 제일 크더라. 그러니까 3번 병에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3번 병으로 찍는 거죠. 물론 뭐 3번 병으로 찍었는데 뭐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스 정리를 이제 여기 해석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맨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후 확률입니다. 사후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번 그러니까 하얀 공이라는 걸 봤잖아요. 보고 나서 몇 번 병에서 뽑았지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하얀 공을 봤으니까 그래서 미리 봤으니까 이거를 뭐 라틴어 같은데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bability 확률. 그래서 사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베이스 정리 돌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여기 지금 분모는 별 의미가 없고 그 위에 거 중에 이제 사전 확률 이건 뭐냐면은 사전 확률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1번 병을 뽑았을 확률 또는 뭐 2번 병을 뽑았을 확률 처음부터 시작부터 3번 병을 뽑았을 확률 그거를 우리가 이거는 그 공 색깔을 보지 않고 고른 거죠. 그죠? 그냥 병을 몇 번 병을 뽑았냐 이 얘기니까 이거는 공 색깔을 보지 않고 뽑은 거다라고 해서 a priori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사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우도라고 하는 건데 아까 likelihood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우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병을 뽑았을 때 어떤 색깔의 공을 얻을 확률 그거를 이제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정리를 지금 이제 기계학습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는 우리가 지금 병이 1번 병이냐 2번 병이냐 3번 병이냐를 했는데 그건 뭐 똑같이 여기 세 가지밖에 없는 문제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 문제가. 왜냐하면 이때는 꽃이 이제 세토사냐 버시컬러냐 버지니카냐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이 셋 중에 하나의 그 꽃인지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공의 색깔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4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뭐 꽃받침의 길이랑 너비가 있었고 뭐 꽃의 길이랑 너비가 있었고 어쨌든 그거를 이제 공 색깔 보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이제 특징 벡터였었고 이 아이리스 문제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아이리스 문제도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썼던 수식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 x라는 어떤 그거를 보고 x가 뭘 본 거예요? 그 꽃받침의 길이랑 너비, 그 다음에 꽃의 길이랑 너비가 바로 이제 x라고 주어진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a posteriori probability, 즉 사후 확률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게 세토사일 확률, 지금 x라는 거 봤죠 이미 측정값 봤는데 세토사일 확률 vs 이 꽃이 versicolor일 확률, 이 꽃이 virginica일 확률 3개를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확률을 주는 것으로 그게 이제 0.72로 versicolor니까 이 꽃은 versicolor다 이렇게 우리가 찍으면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그 최적의 판단이에요. 최적의 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꽃을 주고 분류하는 거잖아요. 야, 이 꽃은 셋 중에 하나인데 너 분류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류 문제, 그러니까 classification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classification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분류입니다. 우리말로 분류 문제를 푸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머신러닝은 도대체 왜 하며,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후 확률, 요거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이게, 거의 사실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꽃을 딱 주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꽃받침, 그다음에 꽃받침의 길이랑, 너비랑, 꽃의 길이랑 너비랑 이런 걸 줬을 때, 이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하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최대한 흉내 낼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확률은 이미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전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꽃 사진을 찍을 때 처음부터 이 세토사를 많이 찍을 수도 있잖아요. 사진을 처음부터 이렇게 찍을 때, 그죠? 그러니까 세토사가 예를 들어서 들판에 나가면 세토사가 80%야. 거의 다 세토사야. 볼시컬러하고 볼지니카는 10%씩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왕이면 세토사라고 찍는 게 맞겠죠. 그죠? 왜냐면 세토사가 처음부터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 사전 확률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사진을 보고 결정을 할 때는 볼시컬러인 것 같으면 볼시컬러로 찍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후 확률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사전 확률은 그 얘기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찍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를 보기 전에. 그다음에 우도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니까 즉 이 우리가 posterior probability 즉 사후 확률을 계산할 때 우도도 필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계학습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사후 확률 같은 거를 추정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거를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잖아요. 분류하는 문제인데 이것의 그러니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사후 확률, 그다음에 likelihood, 그다음에 사전 확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계산할 수만 있으면 이게 성능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공의 색깔을 보고 지금 이 병의 번호를 맞추는 문제인데 이게 그 병의 번호가 써져 있는 이 주머니 안에 어떻게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특별히 이 3번 병에 어떻게 공이 분포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아예 다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실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뽑았던 공은 다시 넣는다라는 가정하에 데이터 집합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파란색이 오고 이렇게 하얀색이 오고 공이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x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최대로 하는 매개 변수 q3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다시 공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그냥 공을 계속 빼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 x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최대 우도법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argument의 maximization의 i의 p의 어떤 y가 여기 q3라고 나와 있으니까 q3라고 쓸까요? q3 해가지고 q3 그래서 x라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다. 이거 받았을 때 그러니까 Q3의 분포에 대해서 다 찾아보고 가장 그 확률이 높은 Q3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최대 우도 추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 그 우리가 받은 거를 왼쪽에다가 오히려 놔요. 그래서 Q3라는 어떤 분포가 있을 때, 그런 분포가 있을 때, argument maximization으로 어떤 분포를 찾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이 likelihood이기 때문에요. 이게 우도라 그랬죠. likelihood. 우리말로 우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너무 뭐 확률 같은 경우는 이제 0점 몇몇몇으로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너무 그 작은 숫자를 이제 방지를 하려고 특히나 뭐 여기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몇 개 뭐 하얀색, 파란색, 뭐 공 이렇게 시퀀스가 나왔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수나 너무 큰 숫자를 다룰 때 이 로그를 써가지고 다룹니다. 그러면 또 장점이 뭐냐면은 곱셈이 이제 덧셈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로그 우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에서 뭐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 전체의 어떤 특성을 데이터가 뭐 굉장히 많거나 지금 n이 굉장히 클 때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을 뽑아주는 걸로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이 있죠. 분산은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xi-mu 그러니까 mu 요거를 우리가 편차라고 하죠. 이거를 편차라고 합니다. 자, 편차라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deviation이죠. deviation. 그러니까 어떤 값이 그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거를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랜덤 벡터를 다룬다고 했었죠. 그래서 랜덤 벡터에서도 평균을 그냥 그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그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그 따로따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거는 이렇게 써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질 수가 있고 시그마로 보통 나타내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뭐 두 개일 때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x1, 뭐 x2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로 이루어진 랜덤 벡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의 평균 벡터는 이제 mu1, mu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x1 마이너스 mu1 그다음에 x2 마이너스 mu2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행 벡터로 써야 됩니다. x1 마이너스 mu1 그다음에 x2 마이너스 mu2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곱하면은 평균 내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렬로 곱하면은 x1 마이너스 mu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제곱이 되고 여기는 x1 마이너스 mu1 여기 x2 마이너스 mu2 이렇게 되고 여기도 똑같은 항이 되겠죠. x1 마이너스 u1 x2 마이너스 mu2 여기는 x2 마이너스 mu2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평균을 취한 거죠. n분의 1을 곱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익스펙테이션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분포를 알고 있을 때는 그렇게 구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요것이 그 랜덤 벡터일 때 분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샘플 8개만 가지고 한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공분산 행렬을. 그래서 8개가 데이터가 있으면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평균 벡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벡터를 구해 봤더니 이제 이렇게 됐고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그냥 가로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x1 마이너스 mu 그다음에 x1 마이너스 mu t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 x1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디비에이션을 하나는 이게 열 벡터로 쓰고 하나는 이제 행 벡터로 써가지고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개 샘플도 이 위에랑 비슷한 그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 더해가지고 이 나오는 행렬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8로 나누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샘플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즉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분산 행렬의 특징을 보면은 시메트릭해요. 그래서 그 보시다시피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더라도 이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잘 알려진 확률 분포인데요. 가우시안 분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다 좋고요.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분포의 경우에는 평균하고 분산만 알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아마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라고 보고, 이 가우시안 분포의 특징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이 1이죠. 그죠? 면적이 1이 됩니다. 2차원 가우시안 분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밑에 부피가 1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차원 가우시안 분포, 그래서 그 가우시안 벡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비슷하게 뭐하고 뭐만 알면은 이 가우시안 분포의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적을 수 있냐면 평균하고 공분산 행렬, 즉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뭐 인버스가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적힌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시그마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요. 행렬에다가 정사각형 행렬에 이거를 그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것은 그 디터미넌트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용한 확률 분포 중에 이제 유용한 게, 그러니까 좀 유명한 게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별게 아니고 그냥 동전 한번 던진 그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베르누이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파라미터가 p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x가 1일 확률이 p고 x가 0일 확률이 1-p가 되는 그러한 확률 변수를 우리가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때 분포를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p 1-p. 그다음에 이항 분포의 경우는 이것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실험을 n번 수행할 때 성공할 횟수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제 동전 던지기 할 때 앞면 뒷면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서 동전 던지기는 이제 반반인 동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어스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고 앞면 나올 확률이 P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n번 수행할 때 우리 아마 많이 배운 거는 n번이 아니고 아마 n번으로 주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같고, 그래서 뭐 이거 뭐 nx, 그죠? n choose, 그다음에 뭐 p의 x번, 그다음에 1-p의 n-x번, 요거죠.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그 바이어스드 코인, 즉 앞면 나올 확률이 p인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x번 앞면이 나올 확률, 그거죠. 그래서 pr은 이게 뭐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면은 이게 x번일 확률입니다. 물론 이 x는 이제 0, 1, 2 쭉 해가지고 n까지만 이게 나오겠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죠? 왜냐면 어차피 n번 던지는 거니까 많이 나와봐야 n번이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면이 뭐 -1번 나올 수 있고, 앞면이 뭐 n+1번 나올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n번을 던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항 분포의 지금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우리가 이제 그린 거고요. 지금 요거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 수식을 그냥 그린 겁니다. 그리면은 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항 분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의 어떤 좀 더 일반화 시킨 겁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이제 동전을 한 번 던진 거고, 이항 분포는 이제 n번 던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보 이론 보겠습니다. 정보 이론은 이제 클로드 셔넌이라는 사람이 다 만든 어떤 이론인데요. 1948년도 논문으로 혼자서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물론 뭐 그 후대 사람들이 약간 덧붙인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대부분의 이제 업적은 다 이
쉐넌이라는 분이 만들면서 다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쉐넌이 주목을 한 것은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정보량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뭐 고비사박에 눈이 왔다 하고 대관령에 눈이 왔다 하고 이 두 메시지 중에 이제 어느 것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물론 이게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 없고 이게 다 true라고 가정을 하고, 고비사막에 눈이 온 사건이 훨씬 더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정보량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확률이 작을수록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로그 베이스로 해서 로그 베이스 2,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를 2로 쓰면은, 밑을 2로 쓰면 이제 그 단위를 비트 단위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률이 있으면, 확률 p가 있으면 p분의 1 한 다음에 로그를 씌워가지고, 요거 지금 함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1일 땐 0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p라고 쓰고, 요게 이제 요게 y축이에요. 요 y축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0이고 1일 때 이제 값이 0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에 정보량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건 정보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1인 거는 정보량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가진 정보량은 확률분의 1에다가 로그를 씌운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정보량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로그를 씌우면은 이게 수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 2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역수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이거를 단위를 비트 단위를 써도 되고, nuts라고 해서 natural log를 쓰면은 그냥 ln을 쓰게 되면은 밑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natural, 이렇게 nuts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확률 변수의 어떤 그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그래서 이거는 그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그 분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 즉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이제 평균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의 로그 베이스 2의 p2i, 이게 이제 정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평균을 취한 거죠. 그것을, 그래서 평균 엔트로피, 그러니까 평균 정보량,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그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엔트로피가 크면은 평균적으로 정보량이 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보량이 작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로그 베이스 2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트 단위로 할 때는, 그러니까 2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 단위로 정보를 세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2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무리수 2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숫자 2로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 계산하는 예제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 도개걸림모 지금 확률을 뭐 16분의 4, 그러니까 이게 도고 16분의 6, 이게 개고 16분의 4, 이게 거리고 윷은 16분의 1, 그 다음에 모가 16분의 1, 이렇게 이제 다 합치면 1이 되죠. 이렇게 도개걸림모가 나온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어떤 확률 변수라고 봤을 때 이것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래서 뭐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분의 1 이렇게 계산하고, 이거분의 1, 이거분의 1, 이거분의 1, 이거분의 1 한 다음에 로그 베이스 2로 다 또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들의 값들을 다 더하고, 그러니까 확률 곱해가지고 평균 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 값들의 평균.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이제 2.03 뭐 이런 비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기를 가지고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비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주사위 던지기가 좀 더 정보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윷놀이를 해가지고 내가 개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윷놀이의 결과를 나한테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결과를 내가 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 던졌을 때 그 결과를 듣는 거 하고, 나한테 전달되는 정보량이 주사위 던졌을 때의 정보량이 더 크다, 또는 주사위 던졌을 때 훨씬 더 uncertainty라고 하는데 uncertainty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래서 내가 훨씬 더 불확실성이 크다. 네, 이게 좀 써지지가 않네요. 네. 실성 이게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은 윷놀이는 독일 권류 뭐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사위는 1, 2, 3, 4, 5, 6 하니까 좀 더 그 가능성이 더 크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정보량이 더 크고요. 예, 주사위 던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그 다음에 주사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6분의 1이잖아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올지 잘 예상이 안 돼요. 근데 이 윷놀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윷하고 모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나 뭐 거리나 도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죠? 예, 윷하고, 그러니까 윷놀이를 해보면은 그 개하고 거리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윷놀이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는 그거는 정보량이 더 적어요.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뭐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사실 정보량이 많은 거긴 하죠. 근데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윷놀이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나올까. 근데 그 결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만큼 놀라냐 이거죠. 예. 근데 그 주사위 던지는 게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준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윷놀이 한번 하는 거랑 그러니까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느끼는 불확실성이 주사위 던졌을 때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개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게 노테이션이 약간 그 조인트 엔트로피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 뭐 x, y가 있을 때 두 개를 동시에 궁금해하는 정도 이렇게 이걸 조인트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그거랑 노테이션이 똑같은데 어쨌든 이 머신러닝에서는 사실 조인트 엔트로피는 별로 구할 일이 없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식을 전개를 해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쭉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 HOP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P라는 그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의 엔트로피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항이 더해지는데 요거를 KL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P라는 분포를 갖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거를 압축하려면은 몇 비트가 필요하냐, 이 정보를 보내려면 평균적으로 몇 비트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HP거든요. 근데 P라는 분포인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Q라는 분포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P라는 거를 압축할 때 들어가는 비트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착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얼만큼 더 들어가냐면은 요 KL 다이버전스만큼 우리가 압축을 할 때 비트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P라는 분포를 갖고 그거에 맞는 정보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분포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엔트로피였으니까 수식이 좀 전에 봤었던 이건데 제가 이게 동그라미 치는 거 요게 바로 지금 P라는 분포의 엔트로피죠. 근데 그거를 Q로 착각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 비트수가 더 필요한데 압축을 해서 정보를 보낼 때 그게 바로 정확히 KL 다이버전스만큼이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어쨌든 Q로 착각을 했을 때 몇 비트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니까 전체 크로스 엔트로피만큼 필요하겠죠. 그죠? 이 전체만큼 필요하겠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마치 이제 P와 Q 사이에 어떤 그 거리처럼 생각이 되긴 하는데 거리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P하고 Q를 거꾸로 하면은 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리라고 하면은 그쵸? P에서부터 Q의 거리 재는 거랑 Q에서부터 P의 거리 재는 거랑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이 KL 다이버전스는 수식 보면 이게 다르죠. 그래서 거리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찌됐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뭐예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P의 엔트로피 더하기 PQ 간의
KL 다이버전스, 정확하게는 P에서부터 Q로 가는 KL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주사위 확률 분포, 그러니까 6분의 1씩 있는 거를 그 분포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약간 좀 찌그러진 그런 주사위가 있을 때 그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고 칩시다. 이거를 Q라고 하면은 그때 이 P에서 Q로의 어떤 교차 엔트로피.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 HPQ라고 적는데 이게 그 H의 QP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define이 지금 이게 보면은 시그마의 I의 P의 뭐 XI 로그 Q의 XI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P하고 Q가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쓰면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구하면은 PQ 사이에 교차 엔트로피 하고 그다음에 뭐 KL 다이버전스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류 함수를 줄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최적화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오류 함수로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실제 정답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어떤 뭐 예측한 분포 Q가 일치할수록 이제 교차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이 예측한 분포 Q가 예를 들어서 P보다 뭐 많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 교차 엔트로피 값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 예측이 정답 분포하고 모델이 예측한 분포가 정답의 분포랑 얼마나 다른지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모델은 어쨌든 정답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델이 정답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이제 그걸 봐주는 게 결국은 로스 펑션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로스 펑션을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을 할 건데 딥러닝이던 뭐 머신러닝이던 그때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도 다 했고 선형대수도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이론도 머신러닝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수학인데요. 근데 순수 수학에서의 최적화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함수가 주어지면 이것의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까 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머신러닝에서의 최적화는 어떤 러닝 셋,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주어지고 그 트레이닝 셋에 따라서 정해지는 목적 함수의 최저점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코스트 펑션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에서의 최적화. 우리가 또는 머신러닝에서의 그러니까 최적화 과정이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학습이 되는 거죠.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차원의 어떤 그 피처 스페이스가 있는데 특징 집합이 있는데 보통 그 훈련 집합의 크기가 작아서 이 어떤 확률 분포를 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은 뭐예요? 적절한 모델을 잡고 그 다음에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 모델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 공간을 탐색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파라미터 찾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피처 스페이스에서 즉 특징 공간에서 결국은 그것의 그 분포 특징 공간에서의 분포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일을 매개 변수 공간에서 보는 일로 이제 대치해 가지고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 공간을 그대로 다뤄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확률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것의 파라미터를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화를 통한 이제 기계학습의 그 문제풀이 과정을 보면은 목적 함수를 놓고 이제 그것의 최소화를 도모를 한다. 이 세타가 이제 우리가 찾은 세타 햇이라는 것이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 셋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모델을 직선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선형 회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모델을 퍼셉트론으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또 뭐 적당히 어쨌든 그 모델을 퍼셉트론으로 잡아가지고 최적의 가중치가 나올 수 있도록 퍼셉트론에 가중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딥러닝은 이제 퍼셉트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어찌됐건 이것도 비슷하게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gradient descent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최적의 가중치를 찾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에서의 그 매개 변수 공간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면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의 경우에 특징 공간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매개 변수 공간은 이제 2차원으로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적해를 탐색을 할 때 요거가 이제 글로벌 그 미니멈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로컬 미니멈을 만나 가지고 알고리즘이 이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 로컬 미니멈을 만나는 거를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전역 최적해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지역 최적해,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미니멈이죠. 그러니까 극소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학습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가장 중요한 식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 건데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은 거를 보통 이제 세타 햇으로 표시를 하고, 그거는 argument minimization j 세타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적으면은 사실은 이 세타를 여기 미니멈 밑에다가 적는 게 좋아요. j 세타. 그래서 세타를 막 바꿔가면서 최소값을 찾는 거죠. j 세타가 최소가 되게. 그다음에 arg를 붙이는 이유는 argument, 즉 그때의 그 j 세타 값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세타 값을 원하는 거죠. 언제 이 코스트 펑션, 즉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느냐, 그걸 찾은 거를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것을 세타 햇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치를 할 때 여기 뭐 낱낱 탐색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뭐 낱낱이 다 탐색을 한다라는 뜻으로 썼나봐요. 그래서 exhaustive라는 말을 해석을 하기가 뭐 쉽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exhaustive 수치가 뭐냐면 전부 다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찾는데 세타 중에 어느 게 좋은지 전부 다 뒤지겠다라는 게 이제 exhaustive search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탐색 같은 경우는 랜덤 넘버를 만들어 놓고서 그게 이제 최소값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계산을 한,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은 파라미터를 세타 커런트라고 하고, 그때의 코스트 펑션의 값이 이제 최소값보다 더 작으면은 그걸로 대치를 하고 이제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 이거를 이제 무작위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뭐 쓰기가 그렇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전형적으로 쓰는 머신러닝에서 쓰는 알고리즘은 일단은 초기의 솔루션은 뭐 그냥 적당히 난수 발생 시켜가지고 랜덤하게 정하지만, 이 j of 세타가 작아지는 방향을 구하죠. 그래서 그걸 d 세타라고 해가지고 그 d 세타만큼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j 세타가 이제 최소가 될 때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미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미분이 뭐 이렇게 정의됐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x 분의 뭐 그래서 기울기, 순간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1차 함수에서는 사실 좀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1차 함수에서 뭐 양수가 나왔다,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이제 함수가 커진다. 아니, 우리는 또 최소 값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가야지 값이 작아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미분이 아니라 편미분이 되겠는데요. 편미분은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이상.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독립변수가 x1하고 x2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미분을 하려면은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x1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도 있고 또 x2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우리가 벡터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레디언트라고 부른다.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해 가지고 이것에 마이너스를 붙인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파라미터를 움직이게 되면 값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머신러닝에서의 편미분을 보면은 매개 변수 집합에 아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partial derivative, 즉 편미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의 예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점이 이 마이너스 0.5, 뭐 0.5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그레디언트를 구해봤더니 이제 이런 벡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향으로 가면은 그 함수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즉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가긴 가는데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그 학습률 같은 걸 조정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어떻게 매개 변수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한 x0라는 값이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해야 되느냐,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스트 펑션이 이제 최소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화되기를 바라면 당연히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최소화 문제니까 그 로스 펑션이 작아지기를 바라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함수에 이걸 그냥 함수로 읽으면은 뭐 x가 독립변수고 뭐 y는 종속변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계학습에서는 사실은 이런 해석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것은 사실 파라미터 이 경우에는 뭐예요? 파라미터 w하고 b를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계속 조정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코스트 펑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코스트 펑션도 좋고 뭐 로스 펑션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 값을 찾고자 하는 함수는 바로 이 j세타라는 함수인데 그 세타를 계속 바꿔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j가 최소화가 되는 세타를 찾아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학습 단계다 또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그 어떤 오류, 그러니까 j세타가 바로 종속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얘기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그냥 매개 변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코스트 펑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쇄 법칙이라는 건데 체인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성 함수의 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x가 이제 h를 거쳐서 그다음에 g를 거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값을 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fx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h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박스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뭐 f로 놨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에 대한 미분 곱하기 h에 대한 미분, 뭐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증가율인데 미분이라는 것이 증가율인데 g의 증가율 곱하기 h의 증가율 해야지 f의 증가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고 이거는 뭐 함수가 세 개가 이제 합성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데 뭐 두 개 합성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세 개 합성할 때도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그 다층 퍼셉트론 이거를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층이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인풋 레이어거든요. 이게 이제 인풋 레이어고 입력층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웃풋 레이어죠. 이게 아웃풋 레이어인데 지금 운익층 히든 레이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히든 레이어가 두 개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레이어가 몇 개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세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풋 레이어에서는 계산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는 이제 세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인풋 레이어, 뭐 아웃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이렇게 구별을 한다면은 히든 레이어가 이제 두 층이 되죠. 자,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아웃풋 레이어가 이제 레이블링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맞게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파라미터는 어디 있습니까? 예, 파라미터는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 이거 그 엣지들에 다 있겠죠. 요 그래프에 요런 그 웨이트들에 다 그 지금 매개 변수들이 있는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아웃풋 값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U2, 3의 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제곱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히든 레이어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이거 둘 다 히든 레이어인데 그러니까 숨어 있다라는 뜻에서 가운데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지금 은닉층 그래서 은닉층이 두 개인데 이제 은닉층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게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은 U2, 3라는 그 여기 원 붙은 거, 그게 이제 요거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 아웃풋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거를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계산할 때 우리가 체인 룰, 즉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그 뭐죠?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만약에 로스 펑션 또는 뭐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한다면 코스트 펑션이 이제 최소화가 되도록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밖에 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이제 야코비안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야코비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코비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코비안이니까요. 근데 이게 책에서 유럽 방식으로 읽는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독일인인지 모르겠는데 야코비안 행렬이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어쨌든 야코비안이라고 하시던 어쨌든 D 차원에서 M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함수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함수죠. 독립 변수가 두 개 있고 이제 종속 변수가 세 개가 있는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x1에 대한 미분, x2에 대한 미분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함수는 세 개가 이렇게 그 다 있는 거고 여기 뭐 y1, y2, y3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들을 다 그 독립 변수에 따라서 미분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러한 행렬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코비안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헤시안 행렬이 있습니다. 헤시안은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이 헤시안은 헤시안은 이제 한 번 미분한 게 아니고 두 번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번 미분한 거는 그레디언트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가 지금 이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파랗게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이거는 뭐예요? 아웃풋이 지금 3개인 함수죠. 근데 아웃풋이 3개인 함수인데 요거는 그냥 아웃풋이 1개인 함수입니다. 주의 깊게 보실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 1개인 함수를 주로 다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로스 펑션이잖아요. 또는 뭐 커스트 펑션인데 그거는 어쨌든 그 오류라는 것이 하나의 값이니까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이렇다라고 봐야 되겠고 즉 아웃풋이 하나밖에 없는 함수고요. 대신에 이제 x1하고 x2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미분한 거는 그레디언트 즉 벡터를 얻게 되는데 두 번 미분하면은 이러한 그 매트릭스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거 보면은 시메트릭이라는 거는 보여요.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랑 또 똑같죠. 그래서 이 헤시안 매트릭스는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대칭 행렬이 되는데 어찌됐건 헤시안을 구해서 뭐 어떻게 해보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그래서 헤시안을 뭐 구하자 이런 알고리즘은 뭐냐면 그 코스트 펑션을 두 번 미분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헤시안 매트릭스를 구해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1, 1 이렇게 똑같아 가지고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시안 매트릭스 그다음에 자코비안 매트릭스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코비안은 그러니까 다차원에서 다차원으로 가는 함수에서의 그 미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 번 미분한 걸 얘기하는 거고 헤시안은 뭐냐면 어떤 다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즉 아웃풋이 하나밖에 없는 함수가 있을 때 두 번 미분하면 나오는 행렬 그것을 우리가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gradient descent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레디언트를 구해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하면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함수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를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로는 이제 우리가 학습률 learning rate라고 하는데 로가 크면은 이제 많이 움직이는 거고 로가 작으면은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는 이제 적당히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batch 경사하감 알고리즘 그래서 batch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샘플의 그레디언트를 평균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이 learning set 또는 뭐 training set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전부 다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구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샘플 하나당 그냥 그레디언트 구해가지고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구해가지고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거를 이제 스토캐스틱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 batch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렇죠?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집합 전체를 다 본 다음에 즉 그것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 구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즉 그레디언트 평균을 구하고 그것만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거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이게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를 배치로 처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학습 과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거는 샘플을 그냥 하나 어떤 잡아가지고 X의 샘플을 이제 순서로 섞은 다음에 R번째 샘플을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그것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만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샘플에 대해서 또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샘플 하나당 하나씩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좀 뭐 다른 코드를 하면은 이미의 샘플을 하나 뽑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샘플 순서대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개 샘플에 대해서 즉 우리가 데이터가 쭉 있을 때 학습 데이터가 쭉 있을 때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 시키면은 우리가 그것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배치가 있고 이제 스토캐스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미니 배치라고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치는 전체 샘플을 다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즉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다 평균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미니 배치라고 해가지고 몇 개 모아서 매개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